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강한 전자기력으로 마하 7의 속도로 발사하는 꿈이 무기. 할리우드도 이 쿨한 꿈의 무기에 매료돼 2009년 개봉한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에서 미군 구축함에서 발사된 탄체가 피라미드를 기어 올라가던 디셉티콘 로봇을 격파하는 장면을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이 미래형 장거리 타격 체계는 궤도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엄청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꿈의 무기, 레일건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중국 해군공과대학 전자기에너지 국립핵심연구소팀이 레일건을 연속으로 120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연속 사격 중에도 레일건이 사격 정확도를 유지했으며, 유사한 연구는 이전에 공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초고속 발사할 수 있는 무기로, 엄청난 사거리와 가공할 위력으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꿈의 무기로 불리는데요. 이걸 중국이 해냈다는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레일건의 포탄은 음속의 6배에 달하는 초속 2km로 발사되며 10만 200km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화약이나 화학에너지가 아닌 전자기력을 이용해 발사체나 미사일이 궤도를 따라 날아가도록 해 일반 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먼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레일건 개발의 핵심은 연속 사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중국 해군공과대학 국립핵심연구소팀은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논문에서 성공의 비결로 10만 개 이상의 구성요소 지점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통해 정교한 측정과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복잡하고 극한의 조건에서 작동하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밀리초 약 1000분의 1초로 단축했으며, 예를 들어 장비가 약간 달아오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는 반면,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경우 포탄을 장전해도 레일건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고작 기계장치의 발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공지능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미국 해군은 레일건에 막대한 자금과 수십 년의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실전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2021년 개발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레일건 발사체의 균열 없이 반복적으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AI를 개발해 먼저 해냈다는 주장인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로 인해 고성능 AI를 활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일본도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조만간 미국 빼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레일건으로 전쟁을 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방위장비청도 최근 올해 실시한 레일건 연속 사격 시험 결과를 보고하며 최대 120발 연속 사격에 성공했다며 안정적 단계에 와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레일건의 해상 사격 시험을 실시했으며 10월에는 탄약의 비행 안정성 시험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발하면 곧 양산하고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레일건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2년 전 미 해군의 다음 해 예산안에는 레일건 개발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 해군이 지난 16년간 무려 5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그만할 때라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 해군은 레일건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만하겠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없을 뿐 이 프로젝트가 무기한 보류될 처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미 해군 연구청 ONR은 공식적으로 레일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레일건은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00분의 1초 동안 필요한 전력이 최대 1000mW로 추정됐습니다. 기동성 있는 플랫폼 중 이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차나 군용기는 일단 크기에서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구축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지상 시험은 이미 성공을 거뒀고 구축함의 끝판왕인 주멀트급의 레일건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그야말로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의 결정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멀트급 구축함은 탑재된 가스터빈 엔진이 엄청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레일건을 위한 플랫폼으로 적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2018년 2월에 중국의 상륙함 하이앙샤노에 레일건으로 추정되는 장치가 탑재된 것이 공개되자 놀란 미 하원 예산소위원회는 해군 책임자를 불러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존 리처드슨 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의회에 출석해 레일건 개발에 모든 걸 투자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술이 포함돼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돈은 들어가는데 가시적 성과는 없는 답보 상태였지만 미국이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이면에는 중국도 레일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9년 드디어 미 해군은 레일건을 함정에서 시험 발사까지 했지만 결국 전력화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레이저포나 레일건과 같은 고출력 에너지 무기체계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함정에 탑재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끝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EMALS 방식으로 항공모함 전투기 사출까지 전력으로 해결한 미국이 레일건의 전력 문제는 끝내 풀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중국이 과연 해결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들은 지난 11월 26일자 항공사진입니다. 당시 중국이 푸젠 항공모함의 EMALS 캐터펄트에서 사출 시험을 하였고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들을 보면 푸젠함 좌연측 EMALS 캐터펄트를 사용하여 겨우 더미 웨이트를 사출하는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8일 한국 시각 15시 30분에 공개된 항공사진을 봐도 그렇습니다. 항공모함 푸젠의 함교 아래 구역인 SPOT 6인 주기 구역에 제235 목업이 주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타이프 3CV-18 푸젠 항공모함 갑판 위에 사출 시험을 위한 더미 웨이트 2개와 제235 모형 함상 전투기가 주기되어 있는 항공사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투기 사출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함마저도 전자식 캐터펄트의 출력이 모자라 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캐터펄트도 성능이 모자라 갑판 길이도 20m 더 늘린다고 하는데 레일건을 장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끝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푸젠함을 거르고 4세대 항공모함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뜬금없이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미국을 자극한 것일까요? 결국 푸젠함 전투기 사출 실패의 시선 교란용으로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는, 실제로 중국은 2020년 레일건 소총을 개발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적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후 아무런 추가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은 최첨단 무기인 전자기식 레일건을 소형화한 모델 이른바 레일건 소총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소형 로봇에 탑재돼 무장 정찰 임무에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일건은 재래식 총과 마찬가지로 탄창의 총알을 장전해서 사용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합한 여러 장과 얇은 철판을 쉽게 관통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코일건이 시연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이 덕분에 적진에 침투하는 임무에서 유용하다고 설명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강력해져 현존하는 총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더 이상 소형 코일건에 대한 뉴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 개발했다는 중국의 레일건에 대한 소식도 비슷한 결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군용기 14대와 군함이 대만 주변을 비행하며 순찰을 하는 모습이 대만 국방부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14일 오후 1시부터 중국 제16 전투기와 드론 등 중국 군용기 14대가 대만 북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가운데 9대는 대만 해협 중앙선을 넘어 중국 군함과 협력해 합동 전투 준비 태세, 순찰까지. 이처럼 중국군은 대만 앞바다에서 공군과 해군이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인들의 국방 전력을 모두 쏟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지난달 라이칭더 민진당 부주석을 차기 총통으로 선출했는데 중국은 5월 취임하는 라이칭더를 분리주의자라며 회담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전쟁모의 연습을 벌이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왔는데요. 전투기는 물론 대만 코앞에서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군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 해안에서 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간 항공기의 항로를 바꿔 사실상 군사 경계선 역할을 했던 타이완 해협 중간선 무력화에 나선 것입니다. 해안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순항 미사일이 가상의 적 군함을 향해 발사됩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 해군의 훈련은 대만 해협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압박은 공중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안 사이 절충안이었던 기존의 민간 항공기 항로 대신 대만 해협 중간선에서 8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새로운 항로를 이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예 대만 해협 중간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언할 정도입니다. 대만은 중국이 설정한 새 항로가 유사시 군용기 항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비공식 경계선인 대만 해협 중간선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항로 변경을 발표한 직후에도 중국 군용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중국의 대만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중국 침공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무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의 빌미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해경에 쫓기던 중국 어선이 전복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14일 중국 어선이 중국 푸젠성과 23km 떨어진 대만 진먼도 수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다 대만 해경이 들이닥치자 해경의 검사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치면서 배가 전복되었고 선원 4명이 모두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만 해경에 모두 구조됐으나 2명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건 즉시 중국은 춘제 기간 양안 동포들의 감정을 해친 악성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만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만 해안경비청은 일단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중국 어선이 조업 한계선을 위반했고 대만 해경의 검사 요구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이 사망한 만큼 노발대발하고 있지만 사실 국제사회의 여론은 차갑습니다. 그간 중국 어선들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민폐를 끼쳐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선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대만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일은 작년 가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만 해경은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승선 인원 17명을 구금했습니다. 당시에도 대만 해경이 자신들을 발견하자 선원들이 승선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게 대만 해경 측 설명입니다. 이에 해경은 100T급 함정과 다른 선박을 동원해 중국 선박을 추격했는데 추격전은 약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선박과 대만 해경 선박 간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사상자가 없었지만 중국 선원 17명은 구금됐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그간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유감이지만 정상적인 법 집행 중 일어난 사고였다고 일축했는데요. 대만이 이렇게 중국 불법 어선을 강력 단속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대만의 금지 수역 또는 제한 수역에 들어와 높은 가격의 어류를 불법으로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만 어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연안 주민의 일상을 파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8년 동안 9천 척의 중국 선박을 쫓아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어선들의 막장 행각으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 차기도 남서쪽 130km 거리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가 발견됐는데, 이 어구는 길이 250m, 폭 70m로 초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물코까지 촘촘해 발견 당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획돼 있었습니다. 해경은 약 3시간에 걸친 인양 작업 끝에 어구 속에 살아있던 어획물 약 500kg를 해상에 그대로 방류했는데요. 해경은 그물에 설치된 선박자동식 별장치 AIS 등을 확인한 결과 대형 경비함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중국 어선들이 허가 수역 안쪽 12km 해상에 들어와 이 범장망 어구를 불법 설치하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다하다 최근 중국 어선들은 이렇게 게릴라식 불법 조업까지 감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문제는 중국 어선들의 범장망입니다. 범장망은 예전부터 바다의 지뢰라 불릴 정도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것으로 유명한 어구입니다. 특히 철거하지 못하고 바다에 유실될 경우에는 바다에 지뢰밭이 설치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생태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 어선의 범장망 조업을 하지만 2022년 말 제주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범장망이 대규모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 남서쪽 150km 해상에서 대형 범장망을 발견했는데 범장망 틀만 100개로 역대 최대 규모라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200톤급 어선 10여 척이 한중잠정 조치 수역을 넘어 우리 해역에 몰래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 해경은 제주 서쪽 185km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범장망 60여 틀을 철거했는데요. 이 범장망 속에서 나온 어족 자원만 해도 무려 3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니 중국 불법 어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족 자원의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 못지않게 한국 어민들도 중국 어선들 때문에 조업 질서가 무너지고 수산자원 보호에 막대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해경의 특별 단속과 지속적 순찰로 중국 어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14일 오후 중국 남부 푸젠성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침몰해 어민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던 당시 그 해역에는 중국 군함과 군용기가 모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당시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5대와 군함 4척이 대만 주변에서 탐지됐으며 그중 군용기 2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방공식별구역 ADIG에 진입했다고 발표해 중국군은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기 나라 불법 어선을 보고도 방관한 것은 물론 대만 군함이 중국 어선을 추격하는 상황을 탐지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중국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만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춘제 연휴 기간에 양안 동포의 감정을 심각하게 해친 이런 악성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만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은 두 나라 어민의 정상적인 조업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대만 민진당 당국은 각종 핑계로 본토 어선을 조사납포했고 난폭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본토 어민을 대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얼마나 주변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잘 아는 세계는 중국의 이런 발언에 대해 그러게 평소에 불법 조업을 막지 라는 마음뿐 중국을 동정하게 되지는 않는데요. 중국은 대만만 압박할 게 아니라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주변을 순찰하더라도 자국 어선의 위험에 처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춰야 할 것입니다. 현대로템이 수출하는 K방산의 대표작 중 하나인 K흑표전차가 글로벌 탱크 전투력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하카즈닷컴 HOTCARS 캄이 발표한 화력이 가장 뛰어난 전차 10종 10배털 탱크스 위드 더 모스트 파이파워 순위에서 한국의 K흑표전차는 당당히 8위에 올랐습니다. 하카즈닷컴의 선정 이유를 보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군사적 수요가 많은 나라다. 전투 탱크 부문에 있어서는 수년 동안 K흑표를 보유해왔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도전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다. 특히 K흑표의 화력과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K흑표는 전설적인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 모델에서 파생됐다.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 전차의 자부심이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차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K 흑표 전차는 분당 열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현대 WIA-120 55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장갑차와 헬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K 흑표는 전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군 전차와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당 열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연사력은 얼마 전 있었던 폴란드 대통령 앞에서의 첫 실전 사격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K 전차는 현대 WIA-120 55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고 12.7K6 기관총과 7.62 통축 기관총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K 흑표는 지난 1995년 개발이 시작돼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고 지난해 12월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돼 1차 수출 규모는 약 180대, 약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헌데로템은 오는 2025년까지 1차 공급을 마친 후 폴란드형 K 전차인 KPL 800여 대 추가 공급할 계획인데요. 지난 3월 K 전차에 대한 실사격 훈련은 폴란드 동북부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1차 물량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례적으로 고위 정치권 인사들이 K9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도착한 부두까지 마중을 나와 환영 행사를 열 정도로 한국에서 온 신형 무기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날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참관해 K 전차의 실사격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폴란드군은 4대의 K 전차를 투입해 1.2km이 0.7km에 떨어진 다양한 표적 대부분을 명중시켰는데요. 특히 2.5km와 2.7km 장거리 표적을 명중시키자 찬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사격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귀국한 폴란드군 요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사격장을 찾았고 부아슈차크 장관과 함께 K 전차 위에 직접 올라 16기갑사단 참모로부터 직접 사격 관련 브리핑을 받고 실사격 훈련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사실 이날 행사에 두다 대통령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참석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행사 비중이 커졌지만 K 전차의 위력은 문제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이날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까지 트위터에 올리며 2025만 2039년 폴란드군의 주요 개발 방향과 국가 방어 정책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혀 한국 방산에 대한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 등 초도 물량이 도착했을 때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걸리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까지 직접 달려가 환영 행사를 열었는데요. 전력화 행사가 아닌 해외 무기 초도분 도입 행사에 군 통수권자까지 참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두다 대통령은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폴란드에서 K 전차의 실사격이 이뤄진 뒤 K 전차 제조업체인 현대로템과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 PGG, WGM 등 3사는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컨소시엄 3사는 폴란드 국방부와 2차 사업계약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폴란드군이 도입할 K 전차는 총 1000대에 달합니다. 이 중 180대는 한국군이 도입 중인 것과 똑같은 형이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형 KPL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군 K 전차에는 없는 원격 조종기관총 타발 CWS,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방어체계 APS 등을 장착하게 됩니다. 또한 820대 중 320대는 한국에서, 나머지 500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추진됩니다. K 전차는 최근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고배를 마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K전차의 명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K전차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 레오파르트 어칠 전차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오다 올해 초 독일제로 결정됐는데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최근 디브리핑, 즉 사업 결정 배경과 내용 등을 해당 업체에 설명해주는 브리핑을 통해 가격 면에서 K가 우수했고 성능 면에서도 동등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노르웨이군에서는 K 전차를 원했지만 독일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는 지난해 K 구매를 결정할 때 K가 레오파르트 EH1보다 우수하다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 결과를 입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즉 노르웨이의 분석을 보고 폴란드는 K를 서둘러 도입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전차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평원지대가 많은 폴란드는 전차장갑차 등 기갑부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러시아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무기들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폴란드 역시 전차 사업에서 당초 미국제 에미레이나 독일제 레오파르트의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성능, 가격은 물론이며 빠른 납품까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앞세운 한국의 K 전차 대량 구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미국 에미레이 전차는 240대로 우리 K 전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비롯해서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이제는 미국, 독일 등이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냉전 이후 무기 생산 라인이 크게 약화됐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위산업 재가동에 나선 것도 우리에게는 도전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폴란드를 유럽의 방산 수출 거점으로 삼아 제3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한폴란드 방산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쫄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 업계는 공동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확인시켜줬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방산 업체들과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무기 수출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와의 1차 계약은 120억 달러, 약 15조 6천억 원 수준이지만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 등 전체 물량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0억 달러, 무려 52조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전차 7대를 추가로 인도해 이번에도 납기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K 촉표 전차가 오늘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했다. K 전차는 기계화 부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작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5년까지 K 전차 180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한 이후 지난 3월 1차 공급 물량 일부인 5대를 조기 납품했고 2개월여 만에 7대를 또다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 공급한 K 전차는 총 22대입니다. 이렇듯 한번 계약하면 납기일은 물론 모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다 보니 해외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자 한국의 포탄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많이 쓰이는 155포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나서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드라이브 스루를 보여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는 유류 탄약 보급에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선보여 주목받았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 예하 군수지원단이 2023호국 훈련의 하나로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유류 탄약 보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군수지원단은 공격부대인 3기 가벼단을 지원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보급 방식을 육군에서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인데, 군수지원단은 이에 차간에 유류와 탄약 보급이 필요한 차량이 사전에 설치된 보급소를 통과해 필요한 물자들을 보급받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드라이브 스루를 적용한 결과 기존 전투근무 지원부대가 직접 작전부대를 찾아가 지원하는 보급 방식과 비교해 유류 탄약 보급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팬데믹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였는데, 최근 일어난 충돌과 전쟁에서도 한국은 제일 주목받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에서 개최된 포럼에 한국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나토 산업포럼 연설에서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준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올해 포럼은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 여파로 나토 각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행사에 한국을 초대한 것은 도와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최근 북러 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기거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싱턴 포스트는 지난 8월부터 북러 간 5회 왕래하며 컨테이너 1000개의 무기와 탄약이 제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1년 이상의 포탄이 비축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전직 정보 요원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한국이 많이 생산하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155방사 포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안보관리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포병 소모 전화 이스라엘 공습 및 시가전이 각각 다른 패턴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두 전쟁 모두 오래 간다면 각국이 원하는 무기가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얻길 원하는 무기로 NYT는 155포탄,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마트 폭탄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상 수십 km 내의 목표물 타격을 위해 155포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 초부터 서방에 집중적으로 요청한 게 바로 155포탄인데,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200만 발 이상을 받았지만 더 많은 포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임박한 이스라엘도 다급하게 요청하자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155포탄 수만 발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지금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미국은 새로운 대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공백을 메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비축량을 보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많은 서구 기업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유럽 무기 회사의 생산 능력은 감소했으며 이제 생산을 늘릴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니콜라스 마시는 사람들은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수만 명을 고용하는 거대한 공장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포츠카 공장 과유사한 공장을 봅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지만 생산 능력은 작습니다. 라고 현실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산업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엄청난 생산이 가능한 거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155포탑은 귀해지면서 최근 400까지 가격이 뛰었는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나토 회원국은 재래식 무기 생산 시설이 거의 없고 미국도 첨단 무기 생산 시설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등한 시에 155포탄 생산량이 한 달에 1만 발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풍산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부울경의 중공업공단과 전남화학공단에서까지 찍어내면 일주일에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호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스페인에 155포탄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예 유럽 시장을 겨냥해 스페인에 155 탄약 공장을 짓기로 하고 최근 MOU까지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미 뉴욕 타임스 NYT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유럽연합EU는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55포탄 100만 발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축된 군수산업으로 EU가 해당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내 포탄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노르웨이 남모의 모르텐 브란트제그 대표는 포탄 100만 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유럽의 생산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발 공급 약속을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도저히 생산력을 확보할 수 없자 한국의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스페인 현지에서까지 생산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의 입장에서는 포탄과 자주포를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탄약 생산 기업 풍산은 꾸준히 포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폭파하지 않고도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놀라운 대전차 로켓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켓은 폭발 반응장갑 미기폭식 성구탄두를 갖는 이중탄두의 기술로 반응장갑을 폭발시키지 않고 관통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전차의 직후방은 다 뚫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수많은 전차들이 드론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T-90M 탱크의 장갑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풍산이 만든 이 대전차 로켓에 무기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155포탄을 비롯해 각종 포탄을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육군이 K9, K55자 주포만 2,000여 대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럭으로 끌고 다니는 155자 주포도 4,700여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병력이 몇 배 많은 중국을 압도하는 포병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명품 K9자 주포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자 주포 18문을 배송했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인도는 중국 근처에 배치한 K9자 주포에 들어가는 새로운 포탄을 한국이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사거리 연장 포탄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사거리가 연장된 신형 발사체의 도입은 인도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25일 최초로 실전 배치된 K9자 주포를 공개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군은 25일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기갑 사단을 시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155K9 자주포와 관련 K10 탄약 차량이 공개됐다고 했습니다. 최근 세르비아 한 군사 매체는 이것이 바로 현대 인비저블 탱크입니다. 우수한 자동차에 더해 한국인들은 최고의 군용 기계도 만듭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이 만드는 새로운 주력 전차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스텔스 기술을 활용한 최신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탄생해 육상 차량의 미래를 조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 한국은 이제 포탄을 비롯해 최신 무기까지 개발하고 만들며 세계 최강의 방산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